이 그림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앞에 정리한 데이터에서 국채 수익률을 나머지 두 변수에서 빼주면 초과 수익률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특정 자산의 초과 수익률, 그리고 시장 초과 수익률, 이런 자료를, 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앞에처럼 정리를 하면,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측치가 뭐 60개 정도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점으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가로축에 특정 자산의 초과 수익률을 표시하고, 세로축에 시장 초과 수익률을 표시하면 60개 점을 찍는 거를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그림은 휴렛 패커드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 다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XY를 반대로 얘기하냐. 이쪽이 가로축이 시장 초과 수익률, 세로축이 자산 수익률이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시장 수익률 변할 때 이게 얼마나 민감한가,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베타고,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직선을 그렸을 때, 회기식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베타가 되고, 그리고 y절편이 알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하면, 그러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 이 식의 특정한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리는 것 자체에서는 뭐 앞에 얘기한 회귀 모형이라는 게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뭐 좀 쏟아져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최소 자승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용어이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다. 여기 그림이 점이 60개가 있는데, 이 점을 나타내는 직선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럴듯한 직선이 나올까라는 게, 라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최소 자승법,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는 뭐 통계적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을 묘사하면 여기에 뭐 오차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분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률 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숫자가 여기 뭐 한 120개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직선을 찾겠다 정도로 얘기할 때 최소 자승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선형 회귀 모형, linear regression model, 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거는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라는 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간 고요. 여기 얘기할 때 뭐 오차항이 어떻고, 오차항의 분포가 어떻고, 오차항하고 x 변수하고 뭐 공분산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는 가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가정이 그럴듯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그럴듯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로만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점들을 나타내는 직선을 찾을까? 직선 찾으면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값을 찾고 그냥 그만이고,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표준 오차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는 뭐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표준 오차를 이제 해석을 하려면 다른 많은 가정을 한 다음에 이 가정에 따르면 표준 오차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표준 오차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서,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선형회귀 모형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표가 나오는 건 이제 선형회귀 모형의 관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표가 나오는 거고요.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면 뭐 이런 표가 이런 표를 얘기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형회귀 모형의 가정을 하고 나서 이 숫자를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고요. 선형회귀 모형의 가정 하에서 이 숫자를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알파에 대한 추정치가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베타에 대한 추정치가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제일 먼저 읽을 건 알파 추정치가 얼마다, 베타 추정치가 얼마다,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S&P의 경우에, 휴렛 패커드의 경우에 계산한 결과 알파에 대한 추정치는 0.0086이었고 베타에 대한 추정치는 2.0348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민감도 추정치가 상당히 높죠. 시장이 한 1% 움직이면 1% 움직이면 휴렛 패커드 수익률이 한 2% 올라간다 정도니까 민감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를 보고 관심이 있는 게 옆에 이 표준 오차에 관심이 있겠죠. 표준 오차를 어떻게 해석하냐 정도는 아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표준 오차하고 보고된 숫자가 0.009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표준 오차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죠. 95% 신뢰 구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개수 빼기 2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이거에 2를 곱해서 여기서 빼준 걸 왼쪽 끝값으로 놓고 여기에 2를 곱해서 여기에 더해주면 오른쪽 끝값으로 놓은 인터벌 구간을 95% 신뢰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쓰자면 이 개수 빼기 2 곱하기 표준 오차, 개수 더하기 2 곱하기 표준 오차를 이 진짜 알파 값에 대한 95% 신뢰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 대략 1%니까 뭐 2를 빼고 더하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0.01 플러스 0.03 정도가 95% 신뢰 구간이 되겠죠. 이쪽도 비슷하게 하면 이거 2 곱하면 한 0.5 정도 되니까 여기서 보면 1.5에서 한 2.5 정도가 95%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알파 값, 진짜 베타 값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구간에 있을까 생각을 할 때 표준 오차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 혹시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표준 오차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되는 게 t값인데 t값은 사실은 여기서 계산이 되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t값이 뭐 대략 t값이 되는데 t값을 해석을 할 땐 이거의 비율을 보는 게 왜 흥미로운가?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하자면요. t값의 유용한 거는 이 구간 안에 95% 신뢰 구간 안에 0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건 아까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3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 0이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알파 진짜 값이 0일 수도 있다 정도, 0일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요. 만약에 질문이 이 진짜 알파 값이 0일까 라는 게 질문이었다면 이 0이 95%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갈까가 질문일 수가 있고 그거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비율을 보면 되죠. 개수가 표준오차보다 2배 크면 그러면 0은 95% 구간에 안 들어가죠. 근데 개수가 표준오차의 2배가 안 되면 이거의 절대값이 표준오차의 2배가 안 되면 0이라는 게 95%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 대충 0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t값은 이 두 개 사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대략 0.8이거든요. 그러면 0은 95% 구간에 들어가죠. 이 경우에. 이 경우에 보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7.9니까 0이 95% 구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t값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은 t값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이런 경우처럼 0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이 경우처럼 그러면 0일 가능성은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을 무시해도 된다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t값을 해석할 때 이거의 절대값이 2보다 큰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파가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경우는 베타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뜻을 좀 생각을 하고 쓰셔야 돼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뜻은 진짜 값이 0일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이지 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니다가 정말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얘기가 개수가 의미가 있다 라는 뜻도 아니고 모형이 맞다는 뜻도 아니에요. 모형이 맞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착각을 해서 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은 무시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에 대한 답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유의하다면은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유의하지 않다는 건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냥 그것뿐이지. 그렇다고 진짜 값이 0이다 아니다는 얘기도 아니고 개수를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도 아니고 모형이 맞다 아니다도 아니고요. 모형이 틀리면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P값은 역시 개수의 진짜 값이 0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 이거는 개수의 진짜 값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개수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일까? 혹은 이거보다 더 큰 개수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일까 나타내는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8%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38%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개수의 진짜 값이 알파의 진짜 값이 0일 때 이런 추정을 통해서 얻어진 추정치가 0.008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0.0086보다 작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거를 확률이라는 걸로 써주면 확률이니까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이 알파의 추정치의 절대값이 0.0086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할 가능성인데 이 진짜 알파 값이 0일 때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정하에서 알파의 추정치의 절대값이 0.0086보다 크거나 같을 가능성이 38.68%다라는 게 p-value의 뜻입니다. 이게 0.3868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는 두 컬럼은 이 진짜 값이 0이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할 때 유용한데요. 근데 진짜 값이 0인지 아닌지 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P값은 큰 의미가 없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 그러면 p-value를 보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에 관심이 있나 없나를 먼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에서 보면
알파, 베타를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알파가 0일까?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쪽을 봐야 되고요. 알파가 0일까가 안 궁금하다. 그럼 이거 볼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값을 추정을 했는데 진짜 베타 값이 0일까가 궁금하면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진짜 베타 값이 0이든 아니든 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알파가 0인지 아닌지가 궁금할까? 딱히 이 식을 보면 뭐 알파가 0일까 아닐까가 유난히 궁금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뭐 0이 특별히 기준이 돼야 될 이유는 없고 뭐 0.05일까 아닐까가 궁금할 수도 있고 0.67일까 아닐까가 궁금할 수도 있지 뭐 0이 특별히 기준이 돼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고 베타도 유난히 뭐 0을 기준으로 베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베타가 1보다 클까 작을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흥미로울 수가 있고요. 베타를 생각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1 정도가 기준이 되고요. 왜 베타가 1이 기준이 되는지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쪽이 시장과 비슷한 거면 베타가 1이 될 테고요. 아니면 1이 아닐 텐데 그 베타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베타를 계산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베타를 계산하고 뭐 SKT에 대해서도 베타를 계산하고 베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정의상 베타의 평균은 1이 됩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여러 자산에 대해서 베타를 계산했을 때 그래서 베타는 보통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베타가 0일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이쪽 수치를 들여다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경우에는 진짜 값이 0일까가 궁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굳이 T값, P값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냥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여준 95% 신뢰 구간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캐펜,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형으로 가면 그때는 이 식에서 이 이론에 따르면 알파가 0이다라고 캐팸에서 이제 배울 텐데요. 그 캐팸이 맞나 아니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그러면 알파가 0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게 주 목적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표를 보면 알파의 진짜 값이 0일까 아닐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테고요. 그러면 T값이 절대값이 2보다 큰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보면 절대값이 2보다 작죠. 그러면 결론은 캐팸이 맞았다. 미안해요. 틀렸다가 아니라 캐팸이 대충 맞는다 정도가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보다 컸다면 그러면 알파의 진짜 값이 0일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러면 캐팸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알파의 진짜 값이 0이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팸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다 정도의 뜻에서 뭐 캐팸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요. 대충 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됐나요? 네,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정이었나요? 지금 얘기한 사람이요? 네. 네, 여기 봐서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이 표를 보고요. 전에 수업에서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나 가지고 한참 더 이야기를 작년까지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 수업이 계량경제학 수업이 아니어서, 뭐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 이상 더 길게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이제 뭐는 알아야 되나. 이 표를 보고 지금 얘기한 정도의 해석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효한가? 라면 이걸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정도는 이걸 보고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지워놓고 이 값을 채워라 그럼 대충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t값이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려놓고 p값이 0.05보다 큰지 작은지 말하라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p값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이게 뭐 아까 얘기한 이 95% 신뢰 구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0.05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t값의 절대값이 2보다 뭐 1.96, 뭐 2, 대충 2보다 크면 그러면 이 값은 0.05보다 작겠죠, 대략.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